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또한 최경환 부총리의 주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먼저 어제 국무회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하심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제가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통 국무회의가 시작이 되면 이제 회의 주재자가 모두 발언을 하게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 발언 없이 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갔고 회의 시간도 이례적으로 20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의 어떻게 보면 공백 사태를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최경환 부총리의 모습을 보면 비장한 모습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 아주 비상시국이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모두 발언 생략한 것은 정말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네. 이걸 웅변으로 말 없는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침묵이 금인 것처럼 모두 발언을 안 하면서 어떤 사태인지 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국정의 위기 상황 틀림없고 국정이 지금 비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 직무대행자가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3위 순위에 있는 인물이 지금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정의 이제 비상 시스템인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경환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덕담이라든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모양새들이 이제 회의에서는 초반에 다 있는 것인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굉장히 이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위기 상황이다.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27일까지 어쨌든 이 상황 비상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노동개혁이라든가 사대부문 개혁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일정들이 보면 중첩되지 않겠습니까? 충돌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어쨌든 이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이 있고 또 부총리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총리로서의 일정은 밀리거나 취소되거나 수년되거나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국무총리를 대행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쨌든 계속 갈 수밖에 없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상의 대통령은 밖에 계시고 또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이 국정 운영이 공백이 불가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은 나라 밖에 총리는 사의 표명하고 지금 뭐 사의 표명하고 있고 혼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도 지금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좀 많이 좀 더 혼란스럽고 오히려 여기서 좀 이러이러한 것도 좀 죄송스럽고 이러이러한 건 좀 앞으로 좀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최경환 부총리 예컨대 최경환 부총리 중심으로라도 국정 운영이 흔들림 없이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필요했던 대목인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밤에 12시에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참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만일 최경환 부총리가 이렇게 1인 다역을 함으로써 국정에 공백이 생긴다면 그건 나라의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시스템에서 움직이면 최경환 부총리가 잘못하면 그 차관이 또 그 업무를 맡을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 요구가 있을 때 계속적으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어야지 최경환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을 한다고 해서 이게 국정 공백이 생긴다면 정말 법치주의 국가 이런 데서 안 되죠. 만일 최경환 총리가 이름으로 해서 국정 공백이 생긴다면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총리 1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정부가 어떤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부 조직이라는 건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노동 분야나 아니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개혁안을 가급적 4월 안에, 이달 안에 철회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무리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여론을 어쨌든 계속해서 그런 사대 부문 개혁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부분에 우호적 여론을 이제 이어가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를 사실 압박하고 그래서 의회가 빠르게 법안 통과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모양새긴 한데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정부가 이번 성완종 사태, 이완구 총리 사태 문제로 인해서 그 신뢰를 상당 부분 지금 훼손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런 절차를 자연스럽게 가져가기 힘들고 또 그것이 약하다 보니까 의회가 어떤 압박을 받아서 빨리 법안 통과시키는 것들 이 부분도 사실은 지연하더라도 누구 하나 이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개혁 일정들, 정치 일정들의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부총리가 대행하는 것은 과거에도 사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에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정운찬 총리가 사퇴하고 그 다음에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이 이제 낙마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공백이 한 2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그때 이제도 윤중현 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총리가 많이 이제 사실 인선에서 정치적으로 사실 많이 인식이 되고 또 정치적 과정으로 낙마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빈번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완구 총리는 자진 사퇴를 했고 사의 표명을 했고 빠르면 대통령이 돌아온 월요일날 바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또 후임자를 물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열고 이러다 보면 최소한 뭐 한 달 정도는 이제 총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여 변호사님도 이제 국가가 시스템에 움직인다는 말씀은 당연히 또 옳은 말씀이고 또 뭐 많은 공무원들과 국가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의 이렇게 좀 누구 하나도 사과하는 분이 없다 이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새로운 동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이후에 또 새 총리가 선임돼야 되고 지금 아까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 2명의 총리가 사퇴하고 3명이 낙마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아직 박근혜 정부의 중간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미 5명의 총리 후보 내지는 총리들을 보내 상황에서 이제 또 새로운 총리를 이렇게 또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한 어떤 뭐 대나무의 마디 같은 거라고 표현할까요? 한 마디를 좀 지어주고 새롭게 일신할 수 있는 모습을 좀 가져가야지만 국정 운영에 좀 힘을 좀 받고 또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에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을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서 실망이 컸을 때 그럴 때는 지금 어떤 말씀하신 대로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을 하게 되면 그 불만이라든가 비판의 강도가 좀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를 또 하기는 애매했던 것이 왜냐하면 상관의 문제를 이제 부하가 사실은 사과를 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아마 이제 최경환 부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그래서 이 일로 어쨌든 상황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이제 애매한 직급 체제 이런 부분도 사실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고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과를 해야 되나요? 먼저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언급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은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어떤 유감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총리의 문제를 그 누가 사실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순방을 끝내고 들어온 다음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켜볼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거 알턴이가 빠진 상황에서 어쨌든 야권에 대한 공세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충분하게 국민들의 그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고 납득이 된 상황에서 본다면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텐데 지금 보면은 약간 그 사과나 유감 이런 것이 이제 미흡한 상황에서 이완구 총리 사퇴가 되면서 알턴이가 빠진 상황이니까 이제 반격으로 가자라고 하는 흐름으로 국민들에게 읽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반격의 효과가 정치적 효과가 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강도라든가 어떤 프로세스의 문제들 이런 것들 한번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야권에 대한 공격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사건에서 여권이 야권의 공격에 무슨
특사 문제 예. 빌미로 삼아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과의 진정성이 반감되거든요. 예. 이번 사건은 예. 뭐 물론 검찰 수사가 앞으로 전방위로 확대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정권을 잡고 있는 여권 예. 그리고 성완종 씨가 로비했던 여권 여권이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번에 우리 알턴이 빠졌으니까 이제 우리 거는 이제 제쳐두고 네. 야권을 공격한다 이러면 국민들이 예. 이완구 총리의 사태로 예. 조금 돌아섰던 게 예. 또다시 옛날 모습 서로 정쟁을 벌이고 사실 이 문제는 예. 누구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다 같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권을 공격하면 내 잘못을 감추는 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여권이 예. 이번에 이완구 총리 사태를 빌미로 예. 야권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더 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 사태 문제로 인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민심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일정 부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완종 사태 문제의 본질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지금 이제 여권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론의 전반적인 반전을 가져오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완구 총리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것이 이제 여권의 어쨌든 간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비판을 여당만 이제 받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어쨌든 정치권 전반으로 이것을 이 문제를 끌고 감으로써 비판에 대해서 독점하는 것, 독점적으로 받는 비판을 어쨌든 분산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제 수긴 한데요.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후에 말씀하신 진정성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을 보고를 받고 안타깝다. 고뇌를 이해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이번 일로 이제 국정 운영이 흔들리거나 국론 분열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 경제 살리기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건 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챙기셔야 되는 업무고 또 이 일로 정치적인 정쟁으로 너무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뭐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또 대통령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아쉽고 좀 걱정되는 지점들은 일주일 전에도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 천막 당사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사실은 아주 지금 굉장히 국가 운영의 도덕성과 이런 것들이 정말 치명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반성부터 처절하게 시작하고 또 거기서부터 새로운 동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기 총리도 그래서 어쩌다면 뭐 이런 또 저런 이야기가 나와야겠지만 도덕성이 가장 우선시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원칙 소신 또 도덕성의 어떤 깨끗함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희석되고 있고 국가의 동력도 많이 좀 국정 운영의 동력도 많이 좀 힘들어지지 않냐 이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천막 당사 뭐 투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새로운 도덕성의 재무장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총리가 어제부터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 총리 공간에서 잠시 테라스에 나온 모습이 사진에 담겼는데요. 이 편안한 복장, 이 총리 공간 2층 테라스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 표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리될 때까지는 오늘부터 하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말까지 하면 토, 일까지 닷새 동안은 총리이면서도 이 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총리가 아니죠. 뭐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예. 그다음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있고, 예. 그냥 법적으로 예. 대통령이 수리를 안 했으니까 사의를 예. 수용을 안 했으니까 아직 총리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식물 총리죠.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의 저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고뇌에 찬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번 그 사의를 표명한 것이 어떤 나의 정말 진정 어린 고뇌의 산물이다. 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모습 같고요. 그다음 이 평상복을 뭐 추리닝 같은데 이걸 보임으로써 나도 한 사람의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란 지위를 떠나서 나도 한 사람의 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당한 상처,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든 모습을 좀 이해해달라. 나 약한 인간이다. 그런 모습 좀 한 것 같다. 이완구 총리가 이제
앞으로 과연 이제 이 상황에서 총리직만 이제 내려놓는 상황이 되느냐. 지금 어쨌든 의원이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직으로서 어떻게 기존 정치인의 생명력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느냐. 사실 이제 그 기로에도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든 어쨌든 의원직이라든가 또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이제 이어가고자 하는 바람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모습이 국민들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일정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판단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완구 총리가 사실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대권까지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매우 강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발언들이 거짓말 논란 또 말 바꾸기 논란들이 있었던 것은 아마 거기서 완벽하게 좀 차단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올무가 되어서 이제 발목을 잡는 그래서 낙마까지 이어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고뇌에 찬 모습 이것은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 이것을 여부를 이제 결정짓는 국민 감정에 좀 영향을 줄지 여부가 이제 고려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라는 게 그 이른바 친박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8명의 성완종 리스트만 얘기를 하는 건지 여야를 다 뛰어넘어서 대선 자금, 뭐 지난 특별 사면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건지 해석이 약간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일단 여론은 어떻게 보세요? 그 대통령의 말씀과 이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을 합쳐보면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 쌓인 적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까지 뭐 이런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 세월호 문제로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번 성완종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정치권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치권의 적폐를 해소하자. 그렇지만 성완종 사건이 뭐 세계에서 세계 1차 대전도 그렇고 아주 조그만 데서 큰 변혁이 촉발되거든요. 그래서 성완종 전 회장이 뭐 정치권을 갖다가 쇄신하고자 뭐 자살까지 하면서 한 건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정치권이 돈과 연관됐다는 걸 다 국민들이 알면서도 이거 드러내기 싫은 칩으로 전부 다 그냥 유야무야하고는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국무총리까지 사퇴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말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과 합쳐보면 이번에 정치권 전반으로 돈과 관계된 문제에 관해서 사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이제 또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야권하고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리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을 특별 사면으로 해주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에 2번의 특별 사면을 받은 그 사실을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야당 입장에서는 자꾸 여당이 왜 특별 사면 얘기를 하느냐 해서 불쾌하고 있는데 왜 야당 의원은 또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건 뭐 사실은 양쪽에 양날의 칼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그런 이야기 잠깐 나눴습니다만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자기 혁신과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지만 사실 이 대목에 민주당이 자유스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어디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적절치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좀 합리적인 의견을 좀 모아내는 과정이어야 된다. 다만 이것들을 현재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는 것들도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뭐 어느 당이나 할 거 없이 좀 이 상황의 심각함과 민심 위반에 대한 것들을 좀 심각하게 느끼고 이 문제를 좀 각자의 자당의 어떤 반성과 개개의 혁신의 목소리로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것들을 약간 정치 공방으로 자꾸만 이어나가면 국민들은 한 번 더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 특사 문제가요. 사실 이것도 좀 더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도로 이 특사라는 게 대통령과 청와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상이 정해지고 그게 결국은 부적합한 사람이 계속 특사를 받아서 재기하고 정치인도 되고 그다음 기업도 살아남고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반칙이 횡행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데 청와대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뭐 도로에서 경찰관이 뭐 옛날에 10,000원 받고
봐주는 거 예. 이것도 나쁜 거지만 더 큰 폐악은 이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잘 드러나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야권의 특사에 관계된 잘못이 네. 돈과 관계된다면 정말 이거는 이번에 파헤쳐서 해야 되지만 돈과 관계되지 않더라도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진짜 적폐를 해소하는 마당에 특사에 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얼마 정도 형을 살은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 이 사람이 국가에 끼친 공로 이런 걸 객관적인 기준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특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제 법률가 입장에서는 네. 특사란 거 이건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거는 사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법권에서 몇 년간의 재판을 통해서 많은 증인 나오고 해서 재판을 해놓으면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당신 끝 이러면 다음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왕조 시대의 사실 나쁜 유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사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여야가 공방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2007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송환종 전 회장이 두 번째 사면을 받았을 때 애초 명단에는 이제 송환종 전 회장 명단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월 30일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올라가게 됐다는 이제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이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당시에 어쨌든 뭐 야당이 지금 현재 야당이 청와대가 관여한 것이다,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태, 송환종 사태가 여당한테 비판이 있는 시선을 어쨌든 분산시키는 것으로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야당에서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돼서 그 인수위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그 사실은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초헌법적 행위고 권한이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인데 정치개혁 지금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또 정치권 일각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개혁이 그 명분에 맞는다면 이번 같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이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 논란을 많이 야기하고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는 그 산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엄격한 규정이 좀 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도 축소하는 모양새 차원에서 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 특별사면 문제도 한번 재론을 하는 것이 그럴 때 건설적인 논의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인 것이나 책임을 넘기는 차원에서 문제만 거론하는 것은 결코 생산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야권에서는 이제 특별사면 문제가 나오면은 뭐 여당의 물타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특별사면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뭐 법률적으로도 좀 불필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에나 어울리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특별사면에 대한 어떤 제도 보완을 위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근데 받아들이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조금 스스로 수세에 몰리는 형국을 만들기 때문에 거부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 뭐 특별 사면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더 공세적으로 한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 특별 사면 없애야겠다. 이 부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또 야당은 더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이게 뭐 많은 뭐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제를 정치학자들께서도 이 문제는 사실은 좀 대통령이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죠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지점이 드러난 거고 도대체 배후가 뭐냐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지점인데요. 사실 아마 이것들을 더 공세화되거나 또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게 야당 입장에 현재는 아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야당에서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의 발언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적반하장이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일단 메모에 나타난 8인의 그 혐의,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지 자꾸 특별사면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뒤집힌 적반하장식 발언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무더기로 연루가 됐는데 먼저 사과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아까 강 교수님도 사과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부분은 이제 앞서 뭐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에
어떤 타겟책은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저는 아까 그 사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그건 뭐 중요하죠.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요. 대통령이 전에.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국정 타겟책으로는 총리를 잘 뽑아야 된다. 결국 결론은 총리군요. 그렇죠. 총리를 잘못 뽑으면서 지금 오늘날 이 사태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까지 인사 시스템을 보면 거의 본인의 테이블 위에 있는 뭐 적게는 수첩 위에 있는 인물들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뭐 연립 정부는 아니지만 좀 야권 성향의 인사도 과감히 받아들여서 서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우리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있구나. 왜 소통하지만 그게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 물망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관료 뭐 심지어 황교안 장관까지 있는데 저는 황교안 장관은 뭐 그거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정말 법조 검찰 출신을 청와대 요직에 기용하거나 하면요, 이거는 청와대가 검찰을 컨트롤한다는 오해를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비난을 받은 게 본인이 아니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조인만이 아니고 법조인을 많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두루 넓게 좀 탕평인사책으로 국무총리를 선발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한 1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인물 또는 예상 가능한 직군이나 직종의 인물보다는 좀 국민을 좀 생각을 하고 또 여야를 두루 아울릴 수 있는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 지금 어쨌든 국정 동력을 회복해 가던 시점에서 이제 성완종 사태가 터지고 또 총리가 사퇴를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다시 이제 힘이 빠져서 3년 차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동력 회복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두 가지 이제 길이 있는 것인데요. 뭐냐 하면 지금 정치개혁이라든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면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어쨌든 부담을 최소화하고요. 완전히 차단하면서 국정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하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좀 낮은 키, 로우 키로 가는 상황이고 그냥 진정성을 호소하면서 일종의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거나 사과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진정성으로 남아있는 국정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면 낮은 키, 로우 키의 방향이 있을 텐데요. 지금 보면은 정치개혁을 많이 이제 강조를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방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 사태, 성완종 사태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무관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어떠한 비판이라든가 비난 또는 어떤 부담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향, 그러면서 국정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신뢰를 지금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하게 지지를 받거나 공감을 얻기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일정 부분 이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로우키로 가면서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또는 경제 활성화 관련한 법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회가 좀 처리해 주길 바라는 진정성을 호소하는 로우키로 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동력을 또 회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은 김무성, 유승민의 소위 비박계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정무 능력이 있는 전 원내대표인 이완구 총리를 총리로 뽑아서 정부는 또 이완구 총리가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이런 체제로 좀 운영이 되다가 이완구 총리의 낭만은 이거에 불가피하게 이제 조정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소위 이제 친박계 인사라기보다는 어떤 좀 합의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합의의 정치 또 힘을 합치는 정치 그래서 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크게 사람을 뽑아서 지금까지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총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이 좀 편할 만한 총리를 뽑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더 이상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 다른 건데 이게 어쨌든 정권 실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이 오고 가고 한 기업인에 의해서 오고 가고 또 그게 배신당했다고 느낀 기업인이 자살까지 이르러서 이 부패의 문제가 좀 부각된 겁니다. 그래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이게 과거에 97년의 한보비리 사태와 유사한 사태고 그 뒤에 급속하게 레임덕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합의될 수 있는 총리 후보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희용 센터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4곳에서 4.29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제1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야 대결이 사실은 부각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야권 분열 이슈가 부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여야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했고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 소재로 이 성완종 사태가 사실 거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야권 분열 이슈를 덮게 되었으니까 제1야당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건 틀림없고 좀 더 이제 그래서 지지율 격차도 났던 것들을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이것이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다는 점, 그다음에 중앙 이슈가 지금 지역에 있는 선거로 바로 직결되긴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나오고 있는 후보들이 중앙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고 일정 부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선거 결과, 재보궐선거라는 투표율 낮은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 결과까지 바로 이제 야당에게 전승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또 그것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투표 날 돼봐야 알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